그날 문을 잠그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차라리 비밀번호를 바꿨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웃고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될 줄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래서 더 무서운 신호들이요. 저는 그걸 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넘겼고, 가족인데 뭐하며 참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너무 겁이 많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게 두려워서 평화로운 척 살아온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참으시겠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38, 두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예요.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애가 6살. 아침 챙겨서 어린이집이랑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저녁 차리고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아프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게 제 바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던 것 같아요. 집안이 편안하려면 누군가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엄마의 몫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싸우는 걸 싫어했고, 누가 화내면 제가 먼저 사과하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다툴 때도 중간에서 괜찮다고 말리는 역할이었죠. 그게 편했어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제가 조금 참는 게 더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참는 게 성격이라는 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시댁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착하니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정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빠고요.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공원 가고 퇴근하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싸울 일도 별로 없었어요. 목소리 높인 적도 거의 없고요. 다만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은 출장이 잦았습니다. 한 달에 반은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았고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나가야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돈 벌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애들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새 바쁘냐고 물으면 남편은 네, 엄마 좀 바빠요 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됐어요. 주말에 집에 오냐고 물으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번 주말엔 집에서 쉬게 하고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 엄마 앞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효자인 거죠. 엄마를 걱정하고 섭섭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큰 거니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들이네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아짐이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요새 어떠냐고 애들은 잘 크냐고 물으면 남편은 네, 잘 지내요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엄마 기분 안 상하게 대답해줘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우리 집 한번 와야지 하면 남편은 그러게요. 조만간 갈게요 하면서 제 눈치를 살폈죠. 제가 힘들어할까 봐요.
그래서 더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미워할 수 없어서 더 답답했어요. 차라리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가야지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도 화를 낼 수 있었을 텐데요. 남편은 늘 중간에서 애매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처음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초기엔 우리 며느리 예쁘네 하면서 웃어주셨고 명절 때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시어머니시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늘 뭔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참 무섭다고, 마트 가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며느리 장 보느라 힘들지 않냐고 물으시면 저는 괜찮다고 대답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말 뒤에는 항상 이런 게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민석이가 돈은 잘 벌어오니까 다행이지. 요새 애들 키우는 집이 얼마나 힘든데. 그럼 저는 또 네, 정말 감사하죠 하고 맞장구를 쳐야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는 건 사실이고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일하거든요. 풀타임으로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 도시락 싸고 출근해서 8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저녁 차리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나면 11시예요. 주말엔 밀린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마치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무시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 학원은 어디 보내냐고 요새 엄마들 교육열이 대단한데 우리 손주들도 뒤처지면 안 되잖냐고 물으실 때면 저는 아직 어려서 학원은 안 보낸다고 대답했는데 그럼 시어머니는 아 그래? 그것도 좋지. 요새 애들 너무 일찍부터 시키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 하시면서도 표정은 미묘했어요. 정말 그게 맞나 싶은 얼굴이셨죠. 그러다가 며칠 뒤에 전화 오셔서 내 친구 손주는 벌써 영어 유치원 다닌다며 너희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 네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까는 안 시켜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걱정하는 척, 조언하는 척 하시면서 은근히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요새 피곤해 보인다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바로 이어서 그래도 애들은 엄마 손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 써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피곤하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조금씩 죄책감에 빠뜨렸어요.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남편한테 미안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나쁜 말을 하신 게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시어머니는 그냥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오해하는 건가?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 여동생 35인 혜진 씨는 결혼도 안 했고 일도 안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안정적인 일은 안 했습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혜진 씨는 늘 곧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언니, 나 요새 노래 배우고 있어. 곧 오디션 볼 거야. 처음엔 응원했어요. 혜진 씨도 자기 길을 찾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
그 god은 계속 미래에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혜진 씨가 일을 안 하면서도 SNS에는 엄청 신경을 쓴다는 거였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혜진 씨는 옷을 3번씩 갈아입으면서 언니, 나 이 옷 어때? 인스타에 올릴 건데 하고 물었고 밥 먹기 전에는 음식 사진을 찍느라 한참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이모, 빨리 먹어요 하면 잠깐만 사진 먼저 찍어야 돼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좋겠다. 걱정 없이 사니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애들 키우면서 일하느라 정신없이 사는데 혜진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SNS만 하면서 뭐가 걱정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혜진 씨도 하고 싶은 일 하잖아 하고 넘겼어요. 그럼 혜진 씨는 언니는 몰라. 나 같은 사람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앞세웠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혜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너도 잘하고 있어 하시면서 달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혜진 씨가 약자구나. 가족 모임 때마다 혜진 씨는 저를 살짝살짝 깎아내렸습니다. 농담처럼요. 언니, 요새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아, 애 낳으면 다 그렇지 뭐. 언니, 그 옷 예전에도 입었던 거 아니야? 아, 바빠서 쇼핑 못 하는구나. 언니는 좋겠다. 오빠가 돈 잘 버니까.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쌓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고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편해하는 티를 내면 제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혜진 씨는 그저 농담이라고 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척 하면서 깎아내리는 사람요. 혜진 씨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늘 혜진 씨 편이었어요. 혜진이가 원래 예민해서 그래. 하윤아, 이해해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네, 어머니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참으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은근한 말씀도, 혜진 씨의 얄미운 농담도, 남편의 애매한 태도도 다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싸우기 싫었고 파도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 일정을 자주 물으시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이번 주말에 출장 가니? 하윤아, 다음 주에 애들 캠프 간다며? 며칠이나 가? 명절 때 친정 가니? 아, 그럼 우리 집엔 안 오는구나.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물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일정을 물으시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을 유독 집요하게 물으셨어요. 하윤아, 회사 워크숍 간다며? 1박 2일이야? 애들은 어떻게 하고? 저는 친정 엄마가 봐주시기로 했다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아, 그래. 우리 보고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봐줄 수도 있는데 하셨어요. 저는 다음엔 부탁드릴게요 하고 웃었지만 왠지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저녁 먹다가 스치듯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나저나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꿔야 하나? 요새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저는 왜냐고 바꿀 일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니 그냥 근데 우리 엄마도 알고 있으니까 바꾸면 다시 알려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저는 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렇다고 전에 급한 일 있을 때 알려줬다고 혹시 몰라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냐고 물으니까 글쎄 작년쯤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자꾸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을 물어보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올 일이 뭐가 있겠어?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하윤아, 다음 주 금요일에 혼자 집에 있니? 민석이 출장 간다며? 저는 네, 그날 저도 회사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애들은? 친정엄마 댁에서 자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뭔가를 확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 질문 하나가 우리 집을 뒤흔들 시작이 될 줄은요. 그 질문 이후로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전화 주셨고 남편은 출장 다녀왔고 애들은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왜 하필 제가 집 비우는 날을 물으셨을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라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그 느낌은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불안이 제 직감이었다는 걸요. 며칠 뒤부터 시어머니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 주셨는데 갑자기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꼴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요새 외로우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혼자 사시니까요. 그런데 전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매번 시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있냐고, 남편은 집에 있냐고, 언제 비냐고, 별거 아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왜 그런지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있냐고 혜진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식사 약속이구나 싶어서 흔쾌히 답장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문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날 민석이는 어디 있어? 남편이 출장이라고 답장했더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끼리 먹자고 하셨어요.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셨는데 그 그냥 궁금해서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의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대답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요새 어머니가 자주 연락 주시는 거 신경 안 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엄마가 원래 며느리를 챙기시잖아 하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밀어붙이면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하고 넘겼어요. 저는 더 이상 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따지면 제가 쪼잔한 사람 같았거든요. 남편도 출장 많아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저녁 먹다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가 우리 집 열쇠 하나 달라고 하시더라. 혹시 몰라서라고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급한 일 있을 때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비밀번호도 이미 아시는데 열쇠까지요?
남편은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으신다고 열쇠가 났다고 하셨다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열쇠 드리기 싫어요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를 못 믿는 며느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밥맛이 없었어요. 며칠 뒤 혜진 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근처에 있다면서 잠깐만 들러도 돼? 하고 물었어요. 혜진 씨가 우리 동네에 올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이쪽으로 오지 않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혜진 씨가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들른다는데 안 되라고 하면 제가 너무 차갑게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혜진 씨는 약속대로 금방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혜진 씨의 시선은 집안을 꼭꼭 훑었어요. 현관에서부터 거실, 주방까지 아무렇지 않게요. 집은 넓고 좋겠다고 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이곳저곳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참고라고 했어요. 제가 왜 사진 찍느냐고 물었더니 혜진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유일하게 길었어요. 5분, 10분. 보통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치곤 확실히 길었습니다. 혜진 씨가 나왔을 때 표정은 환하셨어요. 뭔가를 확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방이 몇 개냐고 작은 방은 뭐 하는 방이냐고 물었어요. 창고처럼 쓴다고 대답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언니는 좋겠다고 했어요. 혜진 씨는 30분쯤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다음에 또 올게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온 건지, 왜 집안을 이렇게 유심히 본 건지, 혹시 우리 집 구조를 확인하러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설마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이가 오늘 우리 집 갔다 왔다며 집이 참 좋더라고 하더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어서 금요일 일정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편은 출장 가고 애들이 친정 간다는 걸 이미 아시는 듯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애들이 친정 간다는 건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한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 남편이 직접 엄마한테 말씀드린 거였어요. 저는 잠시 안심했습니다. 제가 괜히 의심한 거였죠. 그런데 그날 저녁 혜진 씨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금요일에 집 비어 있으면 좋겠다. 엄마랑 같이 가려고. 저는 문자를 읽고 멈추었어요. 식사 약속은 어떻게 됐냐고 답장했더니 혜진 씨는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바빠지셨다고요. 대신 언니 집에서 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회사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답장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 있을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자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비밀번호 알잖아. 그냥 들어가 있을게. 제 허락도 없이요. 가족이니까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없을 때 들어오시는 건 좀이라고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우리 가족인데 뭐라며 밀었어요. 엄마도 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허락하면 제 집이 제 집 같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는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혜진 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오후 3시쯤 가겠다고. 저는 몇 시에 와냐고 물었더니 7시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집 앞이야. 들어가도 되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뭔가를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집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집에서 뭐 하고 계실까? 오후 5시쯤 동료가 회식 안 가도 되라고 물었어요. 저도 일찍 가볼까라는 생각이 스쳤는데 그러면 시어머니와 혜진 씨한테 믿지 못하는 며느리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7시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혜진 씨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도 주방에도 신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써 가셨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소파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고 주방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침실 문도 열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서 아주 미묘하게 누군가의 손이 지나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침실 옷장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닫고 나왔는데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옷들이 조금씩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면서도 마음은 점점 가라앉아 가고 있었어요. 속옷 서랍도 양말 서랍도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물건을 뒤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왜 제 옷장을 뒤지셨냐고 물어야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대로 말했어야 했습니다. 왜 제 옷장을 뒤지셨어요? 라고 당당하게 물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회의하고 점심 먹고 오후엔 보고서 정리하고요. 날씨도 화창했고 동료들과 커피 마시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녁엔 뭐 해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지난주의 일들이 아직도 마음 한쪽에 걸려 있긴 했어요. 시어머니와 혜진 씨가 집에 왔던 일, 옷장이 흐트러져 있던 일. 하지만 저는 그냥 내가 예민했나 보다 하고 달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까진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스팸 전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관리실 경비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래층 분이 연락 주셔서요. 댁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소리가 난다고요? 저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출장 중이고 애들도 학교에 있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난다고요? 아니야, 아래층 분이. 착각하신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회의실로 돌아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집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두려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혜진 씨,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 허락도 없이 들어가실 리 없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지 못했고 남편한테 문자만 보냈습니다.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혹시 어머니가 오신 적 있냐고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오후 5시쯤 관리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아까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몇 번 같은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시어머니와 혜진 씨가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날도 저는 야근했고 애들은 친정에 맡겼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댁에 출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분이나 친척분이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이렇게만 말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긴 해요. 경비 아저씨는 그럼 시어머니께서 다녀가신 것 같네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직접 목소리로 물어야 했어요. 남편은 바빠서 아까 문자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관리실 연락이었던 일을 설명했고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 요즘 우리 집에 오신 적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한두 번 다녀가신 것 같긴 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두 번이요? 제 허락도 없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냥 집 좀 보러 오셨다고요. 왜 제가 없을 때만 오시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인데 나쁜 뜻은 아니잖아.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부탁한 적 있냐고 우리 집인데 내가 모르게 들어오시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순간 멈칫었어요. 집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어요. 아니, 깨끗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갈 때보다 더 깨끗했어요. 소파 쿠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제가 씻지 못하고 두었던 그릇들이 반짝반짝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갔어요.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대충 던져둔 이불이 호텔처럼 깔끔하게 개져 있었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정리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도 속옷과 양말이 모두 새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물건을 만졌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저는 옷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침범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공간이, 제 물건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 바뀌었다는 그 느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왜 제가 없을 때만 오시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집에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제가 제 허락도 없이 들어오신 거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해? 나 시어머니야. 우리 아들 집인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불편하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냐고 하셨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건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하고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 말했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래, 알았어. 나 이제 안 갈게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시어머니가 도와주려고 하신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불편했어요. 제 집이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름 저는 출근하기 전에 현관 비밀번호를 쳐다봤습니다. 숫자 4개. 남편 생일이었어요.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꾸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며느리가 나를 못 믿는구나. 나를 경계하는구나. 저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오전 11시쯤 또 소리가 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제가 회사에서 회의하던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요. 다시도요. 제 허락도 없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아까 전화해서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신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면서 왜 계속 오시는 건지 물었더니 남편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해주겠다고 약속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 생각이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물건을 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집안을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여직원분이셨는데 목소리가 조금 난처해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오늘 댁에 손님 오신 거 맞으시죠? 저는 펜을 쥔 손이 멈췄어요. 손님이요? 아니요, 저 지금 회사인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직원분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게 아래층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요즘 댁에서 평일 낮에 소리가 자주 난다고요. 오늘도 아침 10시쯤부터 사람 소리가 나고 TV 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난다고 하셔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 명이 모인 것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혹시 댁에서 손님을 자주 초대하시는 건지 확인차 연락드렸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관리실 직원분은 더 난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요, 이번 주만 해도 벌써 2-3번 같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전화드린 거거든요. 2-3번. 이번 주만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저는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숨기고 있는 게 아니구나. 몰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요. 저는 팀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바로 로비 안관리실로 들어갔어요. 아까 전화했던 여직원분이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제 집에 누가 들어갔는지 아시냐고요. 직원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전 10시쯤에 중년 여성분 3분이 들어가시는 걸 CCTV에서 봤다고 하셨어요. 3명. 중년 여성?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주 그러셨냐고요.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만 해도 서너 번은 본 것 같다고 처음엔 가족분이신 줄 알았는데 내가 매번 출근하신 뒤에만 오시더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출근하신 뒤에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고요. 1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우리 집에서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하고 문이 열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소파에 시어머니와 혜진 씨,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과자 봉지가 펼쳐져 있었고 찻잔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고요. 3분 모두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 너 왜 집에 왔어? 회사는?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혜진 씨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조퇴한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친구들, 집 구경 좀 시켜주려고 왔어. 우리 아들네 집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분, 집 구경? 저는 그제야 옆에 앉아 계신 낯선 여성분을 봤어요. 그분은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분이시구나. 어머니가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던지. 실례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가볼게. 너 쉬어야지. 혜진 씨도 일어났고 3분은 가방을 챙겨서 신발을 신으셨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미리 말할게. 너 놀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복도의 신발 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어요. 테이블 위에 과자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찻잔도 3개가 놓여 있었고요. 소파 쿠션에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었어요. TV는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서 TV를 껐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요. 이건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침입자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TV를 켜놓고 차를 끓이고 친구를 초대하고 웃으면서 과일을 먹지 않거든요. 이건 점유였어요. 제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없을 때만요.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두고 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식사를 하고 설거지까지 한 거였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제가 사둔 밑반찬들과 과일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도 과자 봉지 하나가 뜯어져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쫓겨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천천히, 조용하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해가 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앉아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선을 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요. 회사에 출근했고 저녁엔 애들 밥을 차려 먹였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어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난 줄 알았는지 조심스럽게 굴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갔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진 기분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애들이 모두 잠든 뒤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집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만 보였어요. 저는 현관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옆 벽에 붙은 비밀번호 키패드를 바라봤어요. 숫자 4개,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서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음이 작게 울렸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음이 나왔고 저는 숫자를 눌렀어요. 아무도 모르는 숫자였습니다. 남편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고 애들 생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머릿속에만 있는 아무도 추측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삑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어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키패드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고요. 그저 조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침실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과 애들을 깨우고 식탁에 밥을 차렸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먼저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삑 마이너스 하는 잠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보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회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회의에 들어갔고 평범한 하루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집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고 혹시 바꿨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바꿨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왜 말도 안 하고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저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 일을 마쳤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비밀번호는 알려줄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어머니와 혜진 씨한테 절대 알려주지 마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아무렇지 않게 집에 오시는 것도 싫고 친구분들까지 집에 데려오시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어머니한테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저는 그 즉시 비밀번호를 다시 바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열쇠문으로 교체하든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만 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새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았다고요. 저는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애들만 제잘거리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주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면 되냐고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불편해한다고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침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중간중간 침묵이 흘렀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끝난 뒤 남편은 한참 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관리실에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제가 아침에 나갈 때 정리한 그대로 저녁에 돌아와도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남편 전화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애들 보고 싶어 집에 한번 오고 싶다는데 언제가 괜찮겠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오시라고. 그때는 내가 집에 있을 거니깐 그때 오시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 시어머니는 애들 얼굴을 보시고
과일을 좀 깎아주셨어요. 그리고 1시간쯤 계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셨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낮에는 더 이상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현관을 나서면서 문을 잠그고 그 삑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라는 기계음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은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요. 늦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어머니에게 너무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 남겨주세요.